간략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명칭은 그냥 키스텝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식 명칭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입니다. 주요 기능은 저희 나라 국가 R&D 예산과 관련된 기술투자 기획, 또 편성과 관련된 뭐 정책 결정 지원, 그리고 사후에 집행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 이렇게 크게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는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기획 부분하고 평가 부분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처에 있는 아주 자세한 과제 단위는 하지 않고요. 저희는 그 상위의 큰 사업 단위와 관련된 부분들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태피는 과학기술 정책 분야만 담당하고요. 네, 네. 예. 거의 저희는 이제 실무 쪽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쪽은 정책 이슈를 발굴하는 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초대를 해주셔서 흔쾌히 그러니까 감사하게 응하긴 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부르셨을까?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고 사회적으로 좀 유명하신 분들도 많은데 일개 기관의 연구원을 왜 신입 부르셨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이슈 페이퍼라고 저희가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 발굴 작업들을 하는데요. 초연결과 관련된 빅데이터 생태계 이슈 페이퍼를 최근에 작성을 해서 여러 이제 전문가나 의사결정자들한테 보냈습니다. 교수님도 받으셨고요. 아마 조금 내용이 재밌다? 아니면 뭐 참신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IT 전문가들이 너무 기술 편중적이고 IT라는 도메인에 갇혀있는 유형이 좀 많습니다. 뭐 사고적인 부분도 있고, 뭐 지식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 기관의 특성상 IT를 바라볼 때 좀 더 광의적으로 좀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평소에 좀 접하지 못하셨던 기술 외적인 요소들, 또 배경적인 요소들, 또 과거의 여러 가지 정책과의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좀 학생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초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제목은 초연결 사회에서의 빅데이터 생태계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내용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들이시고, 저도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혁신이라는 걸 좀 사이드로 붙였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할 때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장에 좀 신경을 써서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더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T는 제가 학부 때 1995년쯤에 교수님들이 항상 T자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T자형 인재가 뭐냐? 수평적인 지식 속에서 자기가 독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굉장히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그때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즈음에 이제 H자형 인재, 뭐 하이브리드 인재라고 해서 최소 2가지 이상의 전문성을 답보하면서 2개의 이질적인 기술들을 브릿지해 줄 수 있는 융합적 지식과 사고를 가진 자가 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최근에는 막 여러 가지 인재형을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딱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E라고 붙였습니다. 이머지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부상하는, 그러니까 갑자기 확 튀어나오고 새로운 이슈를 제기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구현해서 프로덕트나 서비스로 제시할 수 있는 이머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특정한 하나의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기술들을 빨리빨리 이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답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새로운 인재형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주요 내용들 그런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또 하나는 제목에는 이렇게 이제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의 소프트웨어 혁신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 저희가 보는 관점은 사실은 현상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기준을 먼저 잡고 그 내용들을 탐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연구 방식이.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또 전반적인 생태계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혁신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보통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초연길에 대해서 기술적인 고민이나 학습을 진행하시고, 빅데이터가 뭔지 막 파고드시고, 소프트웨어가 뭔지 이렇게 파고드시고, 이런 식의 접근인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리를 하고, 이거에 대한 그 원인들을 먼저 파보고, 이게 인과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브릿지하는 작업으로 내용들을 탐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최근에 빅데이터 이슈가 워낙 화두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슈 페이퍼를 거의 한 달에 한 편 정도만 내요. 그래서 1년 하면 12개의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1년에 다뤄질 수 있는 기술 이슈 중에 12위 안에 드는 거고요. 국가에서 기술 영향 평가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1년에 딱 한 주제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작년에 내과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확실히 이슈다. 공감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그 도메인의 그 전문가시고 경험이 많으셨던 국장님이나 차관님,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내용 표면적으로 나오는 내용도 보고 주위에서 이제 권고를 하시겠죠. 그거 충분히 보실 시간이 없으니까 주위에서 막 여러 가지 해설들을 하는데 타당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 왜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왜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고 왜 이거에 관심을 가져서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올해 한 12월 작년 말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정리를 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좋은 자료를 한번 정리해보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첫 장은 사실 빅데이터로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맞이할 미래사회의 좀 내용입니다. 불확실성 시대다라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 유형이 이제 자연적인 위험들, 불확실성들, 또 자연과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불확실성들, 그리고 금융위기처럼 인간 자체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들. 이런 이제 불확실성의 유형이 이제 워낙 복잡해지고 국가 간의 그 협력 체계가 너무 이제 견고해지다 보니까 기존에 대응했던 여러 가지 정책 시스템이나 경제적 시스템, 기술적 시스템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간에도 이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중국에서는 와이셔츠 2만 장 팔고 얻는 부가가치랑 미국에서 노트북 한 대 팔고 얻는 부가가치랑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품 간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이제 갈등이 많이 조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이제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는 과거랑 다르게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과거처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다. 집단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기존의 경제 발전처럼 특정 기술이나 특정 분야의 투자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자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공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의 그런 기업이나 산업 기술적 가치보다는 다시 회귀해서 인간 중심의 가치가 새로운 부가가치의 그 핵심이 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반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주요국들의 미래 전망 자료들인데요. 미국이나 EU, 핀란드, 일본, 한국이 대표적인 보고서를 좀 선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화 여러 가지 산업 간, 서비스 간, 저희가 누릴 수 있는 복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스마트화하는 것.
또 기존처럼 단기간에 라이프 사이클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지속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이제 발굴해야 되고, 과거처럼 위험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나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해주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좀 앞쪽에 설명드렸던 불확실성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각각의 이제 뭐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저희 나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뭐 세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를 설명할 때 초연결 사회를 먼저 거론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데이터는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특정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어떤 곳,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는 어떤 곳, 결국에는 이제 인자 요소일 뿐이지 데이터 자체가 뭔가를 알아서 만들어지고 자기가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특정 디바이스에서 만들거나 특정 디바이스를 가지고 행해야 하는 자의 행동에 의해서 데이터들은 항상 생성되고 활용되고 소멸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활동이 어떻게 변해가느냐를 먼저 보고 그 안에서 데이터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까로 이어지는 것이 좀 판단에 합리적이겠다. 최근에 이제 초연결과 관련돼서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 진보들도 있었고요. 소셜 네트워크, 블로그, 이런 이제 마이크로 매체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계들이 많이 이어지고, 또 여러 가지 센스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기기 간에 연결이 되고, 또 기기 정보가 사람 간에 연결이 되고, 이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기기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이제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미래 사회는 하나의 이제 그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로 규정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거는 국가마다 다를 겁니다, 당연히. 근데 예를 들어서 정보와 인프라를 계속 투자하는 여러 나라들은 아마도 이런 유형이 구현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데이터 생성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시면은 뭐 무선 인터넷이나 일반 유선 인터넷 이런 것들이 세계 인구의 43%까지 올라갈 거라고 2013년 이후에 예측 자료가 나오고요. 그리고 현재 연간 데이터 생산량이 미국 국회도서관 전체 거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의 한 4,000배 정도 데이터가 1년에 저희가 지금 생성하고 있고요. 2020년까지 지금보다 한 20배 정도 증가할 거다. 데이터는 엄청 많이 증가한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저희가 기술을 보면 항상 시장 전망을 같이 봐야 되는데, 2018년도까지 초연결과 관련된 미래 인터넷 시장이 3,119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장은 2015년까지 한 169억 달러 정도 성장할 것이다. 근데 이건 이제 가봐야 안다고 봐야겠죠. 현재는 굉장히 희망적이다, 시장에 대해서. 그럼 이런 초연결과 빅데이터가 최근에 화두가 되는 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미래사회가 그리는 우리의 그 준비도,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패러다임 두 개라고 꼽는 거고요. 이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공론화된 건 올해 2월에 그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5가지 정도의 주요 주제를 뽑았는데 거의 1위, 3위 정도가 초연결하고 빅데이터에 선정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설명드렸던 공진화의 관점이거든요. 모든 산업, 모든 기술, 모든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수혜를 받고 보편적으로 발전하고 보편적으로 경쟁력을 키우자. 네트워크 이론 안에는 상호작용하면 시너지가 발생하고 그걸 통해서 혁신을 촉진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하나의 이제 정책 키워드로 모아진 거죠. 빅데이터 개념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기존의 데이터, 대용량 데이터하고 빅데이터하고 이렇게 약간 새롭게,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제시하는 건, 물론 빅데이터가 갖는 속성은 당연히 다릅니다. 여러 가지 속성 정의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와 관련된 생산, 가공, 활용과 관련된 그 생명주기, 데이터와 관련된 생명주기가 기존보다 훨씬 확장됐다. 그 과정의 결과가 우리가 새롭게 데이터를 그냥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가치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진화, 저희가 뭐 지구적 문제도 있고요, 뭐 노령화 문제도 있고, 또 사회가 안고 있는 뭐 계층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뭐 저기 보시면 뭐 죽은 시인의 사회인데 선생님과 제자들이 있고, 젊은 세대와 또 선배 세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존경하고 뭐 이런 시대가 과거에는 있었죠.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네트워크가 발달할수록 감성적 관계는 단절되고 순수한 데이터 관계들만 이루어집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장점을 먼저 봐야 되니까요. 그 네트워크 구성인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혁신과 공진화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빅데이터의 가치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표면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가트너에서도 나오고, 저희 나라 이제 정부 기관에서 많이 이제 빅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가치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해보자. 그래서 빅데이터를 원유로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의 원유다, 뭐 지식사회의 원유다. 비교 테이블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봤더니 왜 가치가 있는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석유는 유한자원이고 데이터는 무한한 인공자원입니다. 끝이 없이 생성되고 끝이 없이 사용될 거라는 거고요. 석유는 뭐 원유로부터 플라스틱, 뭐 여러 가지 소재 사업까지 해서 산업융합 유도를 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술융합이 가능하거든요. 아주 이질적인 기술들이 조선기술하고 정보통신기술하고 또 조선기술하고 뭐 전혀 다른 기술을 IT가 매개가 돼서 이어주고, 그래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기술융합을 데이터가 많이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매장량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이게 제일 큰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 사회에는 인간중심과 스마트 사회를 지향하는데, 그거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실질적인 자원일 수밖에 없다, 데이터는. 뒤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인간중심의 복지 서비스, 차세대 서비스의 얘기를 할 건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융합하고 연계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서비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빅데이터의 뭐 활용을 보면은 뭐 에너지 부분이나 뭐 제조, 소매, 물류, 금융, 전자정보, 전력교통, 의료, 재난등, 상하수도, 이렇게 사회적 인프라의 진흥화에도 많이 쓰이고, 기존의 기업, 금융산업이나 뭐 운송산업, 에너지산업, 공공정부의 공공데이터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이제 빅데이터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들을 제시할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이런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그 부품 꿈을 안고 있죠. 빅데이터에 대한 기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보여준 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료나 공공행정, 소매 이런 데서 엄청난 이익을 줄 거고, 기존의 손실들을 굉장히 크게 줄여줄 거고, 또 새로운 전문가들도 많이 만들 거고, 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엄청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현재는 기대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그럼 이제 앞에 초연결과 빅데이터를 같이 보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분리돼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초연결과 같은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데이터들, 대규모의 데이터는 움직일 수 없고요. 또한 반대편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 그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두 개는 사실 같이 봐야 됩니다.